555페이지 보시면은 가설 건축물이죠. 그래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맨 앞에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 여기 밑줄하죠.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겁니다. 보면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인데, 자, 우리 국계법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 계획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중에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 계획이 아예 수립이 되어 있지 않거나 두 번째,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을 때에는 이 토지를 계속 방치합니까?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까? 활용할 수 있게 해주죠. 어떻게 활용하죠, 이거? 비실이, 이게 비실이.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 사업을 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러한 철거가 용이한 것들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비실이가 첫 번째가 가설, 그거는 튼튼히 3층에 단독주택, 그거는 튼튼하죠. 튼튼해. 단독주택은 건물인데 그거 가설 보죠, 이것도. 교수님은 귀가 너무 밝으세요. 12페이지, 노트에 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2페이지) 보면은 왼쪽에 맨 밑에 참고표 해가지고 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2년 내에 사업 시행 X 이렇게 돼 있죠? 그거.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거나 1단계에 포함이 안 돼 있을 때 N은 첫 번째가 가설 건축물, 두 번째는 공작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축이나 재축 이렇게 토지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사업할 때까지만, 나중에 철거해야 되니까. 튼튼이는 바로 다음 페이지. 매수초공권에 보면은 저 밑에, 맨 밑에. 네, 13. 다음 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에. 그 맨 밑에 보면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2년 안에 매수를 안 하고 지체하고 있을 때 그 토지에다가 원래 지목이 대임 토지니까 원래 지목대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죠. 그게 튼튼히 3층에 단독, 3층에 1종근생, 3층에 2종근생 공작물. 근데 2종근생 다 안 노단? 얘네는 안 돼. 이거. 그래서 튼튼이를 매수청구해서 하는 거. 이거는 BC. 여기 짓는 요 가설 건축물. 이게 바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야. 그래서 방금 밑줄 친 거 보면은 우리 책에 도시군 계획 시설 내지는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라고 돼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된 곳에 거기서 짓는 가설 건축물이니까 이게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에 관한 설명이다.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내지는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 이런 말을 보는 순간 아, 이게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허가받고 다닌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위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니까 다음에 해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1번 64조에 위배되는 경우 국계법 64조가 이거면 되거든요. 여기 써놓은 거.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거나 1단계에 포함이 안 돼 있을 때만 허가를 내어주겠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4층 이상이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죠. 4층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내어줄 수 없으니까 그 옆에다가 제가 3층 이하인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써놓으라고 했죠. 4층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3층 이하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구조, 존치기간, 설치 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해서 자, 이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비실이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조 내지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런 걸로 지으면 튼튼히 되니까. 그 다음에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합니다. 3년 이내. 그 다음에 이 가설 건축물을 위한 새로운
간성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것들을 못 쓴다라는 게 아니라 이 시설만을 위해서 새로운 간성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한다는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이게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요건. 오케이. 이런 것.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나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이라서 국계법 64조 규정에 위배되면 안 되고 4층 이상이면 안 되니까 3층 이하여야 하고 비실이니까 철근 콘크리트조 내지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존치 기간은 얼마죠? 3년 이내. 그 다음에 새로운 간성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이게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즉 도시군 계획 시설이나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에서의 가설 건축물 요건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신고, 축조 신고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그 종류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신고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재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3년 이내 미출.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존치기간이 얼마죠? 3년. 가설 건축물은 무조건 존치기간이 3년입니다.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신고 절차 이런 건 됐고 옆에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종류가 나오죠. 이런 종류가 시험에 나오는데 첫 번째,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 구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 재복구용 현장 사무소 같은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 미관이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 흥행장, 가설 전람회장, 지역 축제 무대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국 노래자랑 무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축제 같은 거 할 때 옆에다가 그 지역 특산물 팔죠. 그런 것들, 가설 점포. 그 다음에 3번,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이게 모델하우스. 그 다음에 5번,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 정비를 위해서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 점포. 버스 정류장 옆에 껌 팔고 담배 팔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6번째, 조립식 구조로 된 밑줄, 경비용. 으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밑줄,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이런 숫자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1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이런 것들 일단 놔둬요. 9번, 10번은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뒷페이지에 15번에 야외 흡연실 밑줄 하시고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기차역 같은 데 가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자, 방금 보시면 대부분 이제 규모가 작은 것들입니다. 10제곱미터 이하, 50제곱미터 이하였는데 9번, 10번에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1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그냥 설치할 수 있다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생업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그냥 해도 되는데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들은 축조 신고를 한다는 거. 그 밑에도 마찬가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농사시설 관련된 건 다 1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간이 축사용, 가축 분뇨 처리용, 가축 운동용 천막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100제곱미터 이상.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그 경비용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은 10제곱미터 이하, 야외 흡연실은 50제곱미터 이하 뭐 이랬었는데 요 농사 짓는 것들은 1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이런 숫자들이 최근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8페이지. 그래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요거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에서의 가설 건축물은 이런 요건들 봐두셔야 되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아까 종류들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존치 기간은 얼마였죠? 3년인데 이게 연장이 됩니다. 해서 그 존치 기간의 연장 보시면은 558페이지. 특별시장 군수구청장은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밑줄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 건축물 건축주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된다. 해서 언제가 만료일인지, 그 다음에 연장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연장을 하고 싶죠? 그러면 그 밑에 연장 절차 해서 허가 박스 안에 허가 대상은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얼마 이내로 하죠?
3년 이내. 그래서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권자는 건축주에게 알려줍니다. 만료일과 연장 가능 여부를. 그리고 연장하고 싶은 사람은 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로 3번 연장 의제라고 돼 있죠.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가로 2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가로 2에 따른 구분이 그게 14일 7일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존치 기간을 밑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존치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면죠. 해서 1번 박스 안에 1번에 기흥만 밑줄하죠. 공장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 요것만 보죠. 그래서 공장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은 그 허가 대상은 14일,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가설 그 4번, 5번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 절차라고 돼 있죠. 자,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면 자, 맨 처음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는 걸 신청하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할 때는 공사 계획을 신고해주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건물을 쓰기 전에 뭐 받죠? 사용 승인. 사용 승인. 그리고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건물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건축물의 설계라는 게 나오는데, 자, 건축주가 건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는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등과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고 나서 이 설계자로부터 설계 도면을 제출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해서 보면은 건축사에 의한 설계,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면죠. 그러니까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리모델링 건축물은 건축사가 원칙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우리 용도 변경할 때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게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는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즉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계 제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미, 3미인 대수선. 요거는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 미만인 증계 제축이랑 2미, 3미인 대수선. 이렇게 3번은 됐습니다. 이건 보지 마십시오. 설계도서 작성 기준 이런 건 됐고, 그 다음에 착공 신고. 자, 허가 받고 나서 착공을 할 때는 공사 계획을 신고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착공 신고 대상이 되는 건물이 허가 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건축물들, 그 다음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이 세 가지는 착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착공 신고를.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사용 승인의 대상입니다. 이 세 가지. 자, 여기서 빠진 것들 한 번씩 써보면은, 자, 첫 번째가 협의 대상 건축물. 협의 대상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협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협의한 건물은 따로 착공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협의 대상 건축물은 아까 봤는데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도 준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대신에 뭐 하죠? 통보합니다. 통보. 협의 대상 건축물은.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착공을 하기 전에 먼저 축조, 신고라는 걸 합니다. 착공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냥 착공, 축조, 신고 대상 건축물은 착공하기 전에 신고한다. 해서 착공 신고 대상은 요 세 가지입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해서 건축 허가 규정, 건축 신고 규정 또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쭉 밑줄. 맨 첫 줄에 건축 허가, 건축 신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요 세 가지. 는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려는 자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밑줄 신고하여야 한다. 요 세 가지만. 다만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때 밑줄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죠. 그때 해체 신고를 하거나 해체 허가를 할 때 이때 공사에 착공하겠습니다 라는 착공 예정일을 기재했을 때는 따로 착공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감리자에 서면 2번, 3번, 4번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5번까지. 그 다음 페이지. 건축 시공 나오죠? 시공 됐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564페이지. 감리자. 이게 올해 시험에 뭐 건축법에서는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허가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을 하고 다중이용 건축물도 감리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허가 대상 건축물이나 다중이용 건축물, 그러니까 아무 건물에나 다 감리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것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들, 이런 것들에다가 감리자를 지정을 합니다. 이 대상을 안 적어놨는데 그것도 적어줬으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그 감리자가 하는 역할은 당연히 감독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공자가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건축주에게 이걸 보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공자한테 공사 중지 명령이라든지 각종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도 말 안 들으면 허가권자한테 얘 말 안 듣는다고 일러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감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 이제 공정에 따라서 공사 신청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중간중간에 중간 감리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났죠? 그러면은 최종 감리 완료 보고서라는 거를 건축주에게 줍니다. 감리 완료 보고서. 이 감리 완료 보고서를 가지고 건축주는 요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냥 기억하시고, 감리자의 의무라고 그 565페이지 맨 밑에 나오죠? 감리자의 의무? 요것만 한번 볼까요? 565페이지 맨 밑에. 그래서 감리자는 공사를 감리할 때 이 법이나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 시공자의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건축주에게 일단 알리고 시공자한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을 하죠. 근데 공사 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건축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요청을 받은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죠. 가로 2번에. 안 하면은 맨 끝에 허가권자한테 보고해버립니다. 네. 그 다음에 가로 3번 보면 감리 보고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감리자는. 그래서 감리자는 감리 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공사 공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달하는 경우에는 감리 중간 보고서를, 그 다음에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건축주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건축주는 감리 중간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내지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감리 완료 보고서를 가지고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이건 됐는데 4번 이게 지문에 나왔었는데 이건 뭐냐면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의 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문에 섞여서 나왔습니다. 지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 자, 공사 완료되면 건물 쓰기 전에 사용 승인 받고 건물 써야 되죠. 요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 건물도 요 세 가지.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축주가 건축 허가, 건축 신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요 세 가지. 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국토교통부 용어를 정하는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미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기간 위에다가 쓰죠. 7일. 지금 568페이지 보고 있죠? 그 이번에 사용승인서에 교부해가지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기간 그 위에다가 7일이라고 쓰십시오.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께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밑줄 사용승인서를 내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자
건축주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감리 완료 보고서랑 각종 서류들을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럼 사용 승인을 신청받은 허가권자는 7일 안에 사용 승인을 내어주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하면 사용 승인서를 교부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만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 승인서를 내어줄 수 있다. 뭐 이런 건 됐고, 그 다음에 가로 큰 3번. 건축주는 밑줄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건물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아까 사용 승인 신청을 받으면 얼마 안에 사용 승인서를 내어주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죠? 그 기간 안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밑줄.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신청받으면 7일 안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교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쓰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맨 끝에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한 경우. 이럴 때. 그래서 뭐 4번, 5번 이런 것들이 됐고 6번에 임시 사용승인이 나오죠. 자,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종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종용에 필요한 조치를 밑줄 조건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원칙 2년으로 합니다. 근데 이건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장을 할 수 있다. 해서 보면은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밑줄 2년.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밑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얼마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쭉쭉쭉쭉 해서 575페이지까지 안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이제 건축물의 규제. 그래서 허가받는 것. 원칙은 허가받고 지어야 되는데 신고하는 건물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협의를 하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중에 허가받고 짓는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축물.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건물 사용하기 전에 뭐 받아야 되죠? 사용 승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건물을 짓는 거죠. 해서 저기 보면은 대지가 또 나오죠. 자, 여기서 나오는 대지는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대지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런 것들입니다. 해서 1번에 저대지라고 되어 있는데 대지는 인접한 뭐보다 낮으면 안 되죠.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물에 잠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수구안, 하수구, 저수 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송계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옹벽은 성토,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일 때 1대 1.5 이상이고 이 송계 우려가 있는 토지의 높이가 1m 이상일 때는 앞에 옹벽을 설치합니다.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이고 이 높이가 1m 이상일 때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일 때는 이 옹벽을 콘크리트로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경사도는 1대 1.5 이상이고 높이가 1m 이상일 때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되고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옹벽의 외벽면에는 요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지지를 위한 시설이나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은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튀어나오지 아니하기 할 것. 그러니까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그 산 깎아놓은 데 이런 데 보면은 옹벽 같은 거 설치하죠. 그럼 밖에 보면은 그 물 차지 말라고 하수관 같은 거 이런 거 배관 같은 거 나와 있고 요 옹벽 무너지지 말라고 지지를 위한 시설 이런 것들은 튀어나올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시험을 나서 지지를 위한 시설이나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57페이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이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대지의 조경 면적이 거기 밑줄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죠. 이런 데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을 해야 됩니다. 조경을.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하던 건축물로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번에 해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면죠. 이게 조경 의무가 배제되는 건물입니다. 해서 숫자 나오는 것들은 조금 이따 보죠. 1번에 녹지 지역 있죠? 그 다음 페이지 9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묶어보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이런 것들은 왜 안 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9번의 뒤에 가로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제외 밑줄 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앞으로 개발할 거죠. 여기서는 조경을 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9번 가로 안에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맨 위에 5번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 심으면 죽겠죠. 그 다음에 축사 심으면 뜯어먹겠죠. 그 다음에 20조 1항의 가설건축물 이게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입니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조금 있으면 철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안 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만 하고 있으면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나오는 것들 볼 건데 앞에 페이지 2번, 3번, 4번 묶여 있습니까? 그 공장이라고 했죠. 공장 2번, 3번, 4번 공장인데 자 2번에 공장은 대지 면적은 얼마죠? 5,000 미만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그 다음에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장들이죠. 이런 것들은 조경 의무가 배제됩니다. 대지 면적은 5,000 미만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 산업단지는 단지 자체적으로 조경을 하기 때문에 개별 건축물마다는 조경 의무가 배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8번에 물류시설입니다. 물류시설 요것도 밑줄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근데 이건 가로 안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는 반드시 해야 되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이라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숫자 나오는 것들만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장 대지 면적은 5,000 미만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그 다음에 산업단지의 공장 그 다음 물류시설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 다만 어디서는 꼭 해야 되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옥상 조경입니다. 조경 기준에서 나오는 게 자, 건물의 옥상 부분에 내가 조경을 하는 거죠. 자, 옥상 면적이 300제곱미터인데 이 300제곱미터 전체를 조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옥상 조경 면적의 얼마까지를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해 준다고 되어 있죠? 3분의 2라고 되어 있죠? 거기 밑줄 3분의 2. 그러니까 300제곱미터 전체에 조경을 하면은 이 중에 200제곱미터까지를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로 정하는 대지 조경 면적의 얼마를 초과할 수 없습니까? 50%. 자, 이 지역 조례로 이 건물의 대지에는 100제곱미터의 조경을 해야 된다라고 정했다라고 해보죠. 자, 그럼 대지 조경 면적이 100제곱미터죠? 그러면 최대 200가지를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해 줄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얼마까지? 50제곱미터까지만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50제곱미터는 반드시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옥상 부분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3분의 2까지를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대지 조경 면적의 최대 50%까지만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개공지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공개공지라는 건 도시지역 안에 소규모 휴식공간을 말합니다. 아무나 와서 쉴 수 있는 소규모 휴식공간. 그래서 일정한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자신이 대지 중에 일정 부분을 아무나 와서 쉴 수 있는 이 공개공지 등을 설치해서 제공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개공지에서는 논점이 첫 번째,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두 번째는 어떠한 지역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개공지는 얼마나 설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개공지를 설치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 자, 대상 지역부터 보면은, 자, 공개공지라는 건 아무나 와서 써야 됩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자, 용도 지역 중에 가장 사람 많이 모이는 데가 상업지역. 그래서 모든 상업지역을 말합니다, 여기는. 그냥 상업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업 기능이 포함된 데가 두 군데 있죠.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하나 더가 일반 주거지역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노후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하는 지역. 이런 데다가 공개공지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 대상 건축물이 암기사항이죠. 아까 했죠. 종교시설, 운수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죠?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해서 요게 종우나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이 업무시설이 의료시설로 바뀌면 그게 다중이용 건축물. 근데 업숙? 요거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 의숙? 요거는 다중이용 건축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공개공지의 설치라고 되어 있죠. 578페이지 맨 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내지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해서 대상 지역이 그 옆에 나오죠. 일반 주거, 준주거, 그 다음에 모든 상업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하는 지역, 이런 데다가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설치 대상 지역.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게 공개공지 대상 확보 건축물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그 뒤에 밑줄 하죠.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는 밑줄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해서 대상 건축물이 종우나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없숙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공개공지 확보 면적 및 설치 시설 나오는데, 자, 공개공지는 해당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설치를 합니다. 10% 이하. 건축 면적 아니고 대지 면적. 그리고 이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조경 면적이나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이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해서 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의 대지 중에서 10%만큼을 아무나 와서 쉴 수 있도록 제공을 했죠. 착하니까 각종 규정들을 완화해 주는데 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령에 가면 요거 용적률이랑 높이를 1.2배까지 완화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근거는 있지만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이랑 높이를 1.2배까지 해서 보면은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죠. 대지 면적의 10%. 이 경우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설치 시설 보면은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 조례를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축 기준의 완화. 이게 효과죠.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해서 건축물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범위에서 대지 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등의 면적 비율에 따라 건폐율, 55조, 56조, 60조가 건폐율, 용적률, 높이입니다. 이렇게. 법에서는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박스 안에 보면 용적률 밑줄, 높이 밑줄.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이랑 높이만 얼마까지 완화하죠? 1.2배까지. 1.2배까지.
다음에 점검 등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을 지자체 밑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누구든지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 활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박스는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준용이라고 되어 있죠.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은 요거죠. 종우나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없어?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공개공지를 설치를 한 겁니다. 엄청 착하죠. 해서 요거 완화되는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가로 안에 보면 공동주택은 제외 밑줄.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공동주택은 제외. 공동주택은 이거 공개공지를 설치해도 완화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공지 등의 이용 보면은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엮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거 할 때도 막아놓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6가지가 이제 대지에서 조경이랑 공개공지까지. 그 다음에 도로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는 건 다른 법에서는 도로가 될 수 있어도 건축법에서는 이 요건을 갖춰야 건축법에서 도로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건축법에서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밑줄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밑줄. 그러니까 사람만 다닐 수 있으면 안 되고 차만 다닐 수 있어도 안 되고 둘 다 가능해야 됩니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원칙은 너비 얼마 이상?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에서는 도로로 인정하겠다라는 것. 이렇게. 그 다음에 지형적 조건으로 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를 말한다 해서 뭐 1번, 2번 이런 것들은 그 박스 안에 있는 건 보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각종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로를 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원칙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도로라고 하는데 예외적인 게 2번, 3번입니다. 예외가 2번, 3번. 해서 차량 통행 불가능한 도로가 나오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이죠.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 한 대선은 너비가 얼마 이상이죠? 3m 이상. 원칙은 4m 이상이어야 되는데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곳에서는 3m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막다른 도로가 나오죠. 끝이 막혀있는 도로죠. 이 막혀있는 도로, 막다른 도로는 도로의 길이가 도로의 너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각각 10m 미만, 35m 미만, 그리고 35m 이상입니다. 길이가 10m 미만, 35m 미만, 35m 이상이죠. 그럴 때 폭은 각각 2m, 3m, 6m 이상의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요 6m짜리는 읍면지역에서는 4m. 이렇게. 그래서 10m 미만, 35m 미만, 35m 이상일 때 각각 폭은 2m, 3m, 6m. 10, 35, 35 이상, 2, 3은 6. 10, 35, 35 이상, 2, 3은 6. 10, 35, 35 이상, 2, 3은 6. 이렇게. 아무튼 10, 35, 35 이상, 2, 3은 6. 이렇게.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아까 잠깐 했죠.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도로의 지정 나오는데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밑줄 이해관계인의 동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밑줄.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 이해관계인이 근처에 없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를 지정할 때 이해관계인이라는 건 토지 소유자라고 보면 되겠죠. 내 토지에다가 도로를 지정해버리면 내가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지역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인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따로 받지 않고 심의를 거쳐서 그냥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옆에 도로의 폐지나 변경 나오죠?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밑줄 이해관계인의 동의. 근데 여기는 보면은 예외적으로 동의를 안 받는 경우가 없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이거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의 이해관계는 이 도로를 쓰고 있는 사람이겠죠. 마을 주민들한테 동의를 못 받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 공통점은 동의받아야 된다. 근데 지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동의를 안 받는 경우가 있지만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걸 이제 접도 의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접해야 되죠? 2m. 2m.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대지는 요만큼 도로에 접하라는 거죠. 자, 아까 도로는 원칙적으로 이 폭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얼마 이상? 4m 이상.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하죠. 그리고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되는 이 부분은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폭이랑 합쳐보면은 대지는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게 원칙. 해서 이 2m 이상 접해 있어야 이 대지 안에 있는 건물에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출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도로에 접해야 되는 이유는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 접하라는 거죠. 그럼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는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해서 1번에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이 있는 경우 그 공지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막. 이럴 때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준의 강화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더 큰 건물은 더 넓은 도로에 더 많이 접하라는 겁니다. 해서 밑줄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은 의 대지는 너비 얼마 이상이죠? 6m 이상의 도로에 얼마 이상? 4m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자, 다시 대지는 원칙 얼마 도로에 접해야 되죠? 2m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하죠.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첫 번째,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 두 번째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을 때, 세 번째는 농막, 그리고 더 큰 건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은 너비 얼마 이상? 6m 이상의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하면 되죠? 4m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이라는 게 나오죠.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은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접도 의무, 도로에 이만큼 접하라는 거. 그리고 그 접해야 되는 도로가 원칙적으로는 폭이 4m 이상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다가 건물을 건축하는데 어디서부터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그게 건축선입니다. 해서 건축선이란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선은 건축물에 의한 도로의 침식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의 원활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라고 해서 건축선은 통상적으로 도로의 경계선과 일치하나 건축선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해서 원칙 보면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밑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원칙. 그래서 건축선이라는 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가능선 내지는 한계선을 말한다라는 거죠. 해가지고 자, 여기 도로가 있는데 여기 옆에 대지가 있다라면 내가 여기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입니다. 여기서 안쪽으로, 요 안쪽으로 건물을 짓는 건 되지만 요 바깥으로는 튀어 나오지만 한계선이나 가능선, 의무선이 아니라는 거죠. 의무선이라면 반드시 이 선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의무선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 여기까지 건물 지을 수 있어 라는 게 건축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필요한 도로의 소요 너비가 4m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이 폭이 2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건축법에서는 도로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법에서는 몰라도 건축법에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대지에다가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4m짜리 도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토지 전체를 내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소요너비에 미달한 도로, 2m짜리 도로가 있을 때 양쪽 옆에 대지가 있다고 보죠. 이렇게 양쪽 옆에 대지가 있을 때는 이 둘 다 건물을 못 짓고 있겠죠? 그럼 둘 다 도로 부지를 같이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4m짜리 도로를 만들어 줄 건데 이럴 때는 같이 부담하면 되니까 여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을 똑같이 각각 후퇴를 해서 여기에다가 건축선을 지정을 합니다. 이게 소요 너비의 미달한 도로에서의 건축선. 근데 반대편에 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경사지나 하천, 철도, 선로부지 이렇게 건축이 금지되는 토지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쪽으로 물러날 이유가 없죠. 내가 이걸 다 부담해요. 4m짜리 도로를. 그러면은 반대편에 건축이 금지되는 이런 토지가 있을 때는 내가 4m를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을 후퇴합니다. 소요 너비. 4m라고 하지 마시고 문제에서는 물론 대부분이 4m로 나오겠지만 소요 너비는 다른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얘를 4m로 든 거고. 그러니까 자, 양쪽 옆에 대지가 있을 때는 어디서부터? 도로의 중심선.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거고 공법에서는 중심선.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을 각각 후퇴한 선. 근데 반대편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을 때는 경사지 등이 있는 여기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만큼? 소요 너비만큼의 수직거리를 건축선으로 한다라는 거. 해서 보면은 2번 예외라고 되어 있죠. 585페이지. 소요 너비의 미달한 도로에서의 건축선 해서 소요 너비에 꼭 4m는 아닙니다. 이건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 매출 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얼마?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을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밑줄 그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에서 얼마만큼?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 자, 여기 노란색 빗금치는 이 부분 내지는 빨간색 빗금치는 이 부분. 여기는 자, 원래 내가 건축선을 이렇게 후퇴하기 전까지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까? 없는 땅이었습니까? 없죠. 2m짜리 도로에 접해 있을 때는 원래 처음에 건물 못 짓죠. 원래는 이 토지 전체의 건물을 못 짓는데 노란색만큼, 빨간색만큼을 후퇴하고 나니까 나머지 부분에 이제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빗금치는 빨간색 빗금치는 이 부분은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대지라는 건 건물이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을 말하는 건데 처음부터 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은 제외합니다. 거기 한번 그림에 나와 있죠. 그 좀 진한 음영 처리되어 있는 그 부분. 저도 제 노트에 이 음영 처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차 못했는데 내년까지는 꼭 색칠을 해놓겠습니다. 내년에는 보지 마십시오 그 책을. 그래서 그 음영 처리된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된다는 거. 뭐 이상한데 형아버지 칠하면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오십시오 나중에. 이상한데 칠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건축선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선 해서 이걸 지정 건축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냐면 이건 자 여기 도로가 10m짜리 도로가 있습니다. 폭이 충분한 너비의 도로가 있죠. 그 옆에 대지가 있는데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 마음대로 도시지역에서 4m까지 건축선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후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걸 지정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 밑줄 하시고 시가 제한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걸 지정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정하고 나면 고시해야 된다라는 건데 박스 안에 1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밑줄 도시지역에서 4m 동그라미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지정하고 나면 지자체 공보 내지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 안에
공람시켜주는 기간 안에 의견 있는 사람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원래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까? 네. 충분한 너비의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근데 이걸 허가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4m를 후퇴시킨 겁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대지 면적에서 빼버리면은 토지 소유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게 뭐 도시지역이니까 상업지역이라고 해보죠. 평당 아주 싸게 쳐가지고 한 1,000만 원 한다고 해봅시다. 평당 1,000만 원. 자, 이 길이가 10m만 되면 10m에다가 4m 들어갔죠? 면적이 40제곱미터입니다. 10평이 넘죠? 10평이다 치고 그럼 1억이면 1억. 1억을 허가권자가 지 마음대로 이렇게 침범해버리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이건 대지 면적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자, 내가 대지를 가지고 있을 때 당연히 이 대지를 전부를 다 덮을 수는 없죠? 건폐율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비워둬야 되는데 그 비워두는 공간은 이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공간에다가 내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는 손해보는 바 없이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정 건축성.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제가 기본 강의니까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오늘 잘 오셨네. 1년에 딱 한 번 이거 설명드립니다. 시험에 아직 나온 적도 없고 이거는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 일단은 요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설명드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로만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거리가 있는데 이 도로의 폭이 되게 좁은 겁니다. 이럴 때, 자, 근데 내가 여기 대지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죠. 이 대지에 보니까 모퉁이가 4개가 있죠. A, B, C, D 중에서 이 도로랑 각을 이루는 부분은 어디죠? A. 그래서 가각전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걸 가각전제라고 부르는데 가자가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랑 각을 이루는 부분, 즉 A. 도로랑 각을 이루는 A 부분을 전제 잘라내겠다 이겁니다. 해서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여기는 건물 짓지 마. 이게 가각전제입니다. 도로가 좁으니까 차량의 회전 반경이 확보가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모퉁이 부분을 잘라내는 거. 이걸 가각전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럼 얼마나 잘라내? 그게 그 밑에 있는 표입니다. 그 밑에 있는 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이 표는 뭐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요 노란색 삐끔친 요 부분. 이거는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이거는 원래 건물 못 짓는 땅입니다. 이런 것들은 차량의 회전 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 못 짓게 막아버리는 것이니까 여기는 건물 못 짓는 땅.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한다. 그것까지는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고 그 표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건데 자 앞에 보면 교차각이라는 게 나오죠? 그 교차각이 이 각도를 말합니다. 여기 A의 각도. 해서 이 A 그 각도가 90도 미만이거나 90도 이상 120도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당해도로랑 교차도로라는 게 나오는데 당해도로의 너비가 6m 이상 8m 미만, 그 다음에 4m 이상 6m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교차도로의 너비가 역시 6m 이상 8m 미만, 4m 이상 6m 미만. 그리고 여기도 교차각이 90도 이상 120도 미만일 때 6m 이상 8m 미만, 4m 이상 6m 미만일 때 각각 4, 3, 3, 2, 3, 2 만큼을 후퇴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게 여기 후퇴하는 거리 요거 말고 위에 썼던 거 교차각이랑 당해도로, 교차도로 이런 것들이 끝에 숫자가 다 미만으로 끝납니다. 이하 아닙니다. 미만입니다. 미만. 그러니까 이 교차각이 좁을 때 가각선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좁을 때 합니다. 좁을 때. 그리고 도로도 좁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좁을 때 합니다. 좁을 때. 미만일 때. 싹 다 미만. 이런 뒤에 나오는 숫자들이 다 미만입니다. 미만. 이렇게. 이러고 그 다음에 이 4, 3, 3, 2, 3, 2 요거는 뭐냐면 자 읽어보면은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
이 대지가 접한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이 여기죠. 여기 교차점. 도로의 교차점. 여기서부터 도로의 경계선을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 4, 3, 3, 2, 3, 2, 2, 2 요걸 여기 교차점으로부터 동일한 거리를 각각 후퇴를 요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 교차점, 요 두 점, 이 두 점을 연결한 선 여기를 건축선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쪽으로 건물 지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부분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숫자들이 나오는데 혹시나 몰라서 진짜 계산 문제를 한 번만 해보는데 자, 이 교차각은 정해져 있습니다. 90도입니다. 90도. 이 교차각이 90도가 아닐 때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교차각이 90도가 아닐 때, 자, 뭐 여기서 이 토지의 대지 면적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 사각형 면적에서 삼각형 면적을 빼줘야겠죠? 그러면은 대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 면적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차각이 90도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 면적을 구할 때 사인, 코사인이 필요합니다. 사인, 코사인 가지고 삼각형 면적 구할 수 있으신 분 눈치 없이 손들지 말고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도가 90도로 정해져 있는 거다. 각도가 90도일 때는 이제 직각삼각형 면적은 구할 수 있죠? 요 곱하기 요거 해서 나누기 이해하면 되죠. 자, 교차각이 90도다 라고 하면은 위에서 찾아야 됩니까? 밑에서 찾아야 됩니까? 밑에서. 이거 미만, 다 미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 이거 아니고 여기서 3, 2죠? 3일 확률은 25%, 2가 될 확률은 75%. 정답 2. 그냥 2. 2m로부터 합니다. 2m로. 자, 보면은, 자, 당해도로랑 교차도로인데, 이거는 뭘 당해도로도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걸 당해도로로 했다. 라고 하면 이게 교차도로가 되고, 이게 당해도로가 됐다. 이게 교차도로가 됩니다. 이 표를 이렇게 봐도 되는데,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당해도로로 잡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를 6m라고 해보고, 여기를 4m라고 해보죠. 자, 이쪽이 더 넓은. 이걸 6m, 이걸 4m. 자, 이걸 당해도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해도로가 4m면은 여기서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교차도로가 6m죠? 그러면은 여기서 해가지고 만나는 지점. 요거만큼을 2m, 2m를 후퇴하는 거죠. 그럼 삼각형 면적이 얼마가 되죠? 2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각형 면적에다가 2제곱미터를 빼주면은 대지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3이 되려면은 당해 도로도 6m나 7m, 교차로도 6m나 7m가 될 때만 3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쯤은 왠지 요 뒤에 걸 내겠죠. 요 뒤에 걸.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2m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일단 이래서 그냥 1년에 딱 한 번만 합니다. 그냥 잘 모르겠으면 다 2m, 2m 이렇게 해가지고 하십시오. 삼각형 면적까지도 2제곱미터 이렇게. 이게 3이 되면은 4.5제곱미터가 되겠죠. 소수점은 학기론 시간에만 해도 충분합니다. 공법 시간에 소수점을 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2m가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요 정도. 그 다음 중요한 건 그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것들은 뭐 안 봐도 됩니다. 그거. 그 다음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밑줄,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여기 지표면이 있는데 내 소유권은 여기까지인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건축선이 여기 지정이 된 거죠. 그럴 때 자, 이 건축선 바깥은 도로겠죠. 그러면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요 안쪽으로 건물을 지으라라는 거죠. 다만 건축선을 지정하는 이유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될까봐 건축선을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 아래 부분 보행과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이 부분은 튀어나와도 된다. 내 소유권까지 지어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도로면으로부터도 밑줄에 놓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얼마까지? 4.5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었을 때도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차라든지 사람들이 가다가 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건축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뭐 구조 및 재료 이런 것들은 제가 기출문제 풀 때 필요한 것들은 이거 좀 발췌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숫자입니다. 이게 안에 있는 게
몇 층, 연면적 얼마 이상일 때는 뭘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통 계단 같은 것도 얼마마다 설치하고, 몇 층마다 설치하고, 몇 미터에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다 숫자라서 이거는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외운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자주 나왔던 것들은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00페이지. 지역, 지구의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우리 국계법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노트로 보면은 10페이지 노트에 10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은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대지가 이렇게 여기 700, 여기 300 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냐라는 거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가중평균.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밑에? 가중평균. 그러니까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죠? 대지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가중평균. 만약에 계산 문제로 나오면 요거 각각 구해서 더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제한은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이긴 하지만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토지를 활용한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도로변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서는 그 기준이 660제곱미터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고도지구에 걸쳐있죠? 그럴 때는 대지랑 건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역시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어디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만. 땅은 불에 안 타니까 건물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방화지구와 방화지구가 아닌 곳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방화지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죠? 그럴 때는 각각 원칙은 각각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칠 때 원칙은 각각인데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이고 그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작은 녹지지역을 큰 부분으로 흡수해서 써주겠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역시 녹지지역에 있는 건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이 아니라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보면은 자, 600페이지에 원칙 해서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밑줄 과반 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이 법, 즉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면적을 바꿔보죠. 주거지역 600, 상업지역 400. 자, 국계법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럴 때는 각각 쓰는 겁니다.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니까. 근데 이 대지 전체에다가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기준이 얼마였죠? 과반. 그러니까 과반이 지금 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건축법 규제를 적용할 때는 이 대지 전부에다가 주거지역의 기준에 따라 건축법 규정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주거지역. 그러니까 기준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을 때 건축법 기준을 적용할 때는 과반이 속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국계법에서는 기준이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건 똑같죠. 방화지구.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죠? 그럴 때는 뭐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죠. 이 단서도 똑같죠. 다만 방화지구와 방화지구가 아닌 곳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어떻게? 각각. 그래서 각 지역, 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 다만 여기는 예외적으로 뭐 녹지지역이 가장 작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녹지지역에 있는 건물이 역시 방화지구에 걸쳐 있죠. 그럴 때는 각각이 아니라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기준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조례의 적용 이런 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자, 우리 건폐율이나 용적률 최대 한도는 국계법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국계법에서 그 기준을 정하는데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건 건폐율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비춘. 자, 각 용도 지역별 건폐율이나 용적률 최대 한도는 국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법에서 그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건축법을 따르겠다라는 거. 용적률에도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똑같은 게 있죠.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기준은 국계법에서 정하지만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강화하기로 했을 때는 그 건축법을 따르겠다라는 거. 건축법이 특별법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지의 분할 제한 뭐 이건 많이 했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은 건물이 있는 대지 표시가 되어 있겠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 60, 상업공원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자, 건물이 있는 대지는 이러한 규정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 노트에는 요게 저 뒤쪽에 어디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도 43페이지 그 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딘가에 다 나왔습니다. 43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은 참고표로 해가지고 대지의 분할 제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나왔습니다. 면적 뒤에다가. 그래서 자, 이 2번에 나오는 거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분할 제한은 이러한 규정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죠. 근데 그거에 못 미치게 분할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개, 맨 밑에 두 개가 둘 다 높이 제한. 높이 제한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높이 제한은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자, 첫 번째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마지막 두 개가 높이 제한. 둘 다 높이 제한입니다. 높이 제한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위에가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제가 수업 안 할 겁니다. 옆에 보면은 603페이지 맨 위에 대지 안의 공지라는 게 있죠. 이거 다 안 써놓은 겁니다. 엄청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얼마만큼 숫자가 엄청 나오는데 그거 그냥 안 할 겁니다. 해봤자 맞추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대지 안에 공지를 이만큼을 확보하라는 건데 그런 규정들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 이게 대지의 분할 제한입니다. 다시 건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 60, 상업공원 150, 녹지 200, 기타 60 이러한 규정에 이러한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하면 안 되죠. 근데 건물이 없는 대지는 분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국계법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허가 받고 분할해라 이거죠. 건물이 없는 대지는. 그 다음에 이러한 규정에 못 미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다 해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그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5번에 높이 제한 나오죠? 이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한 게 우리 앞에서 이거 뛰어넘었죠. 면적 산정하는 방법. 면적 산정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높이 제한이랑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다음 주에 하고 주택법으로 넘어갈 겁니다. 좀 다음 주에 주택법을 끝까지 못 할 건데 주택법은 안 하면 안 되니까 제가 5월 첫째 주까지 해가지고 주택법이랑 농지법까지 다 끝낼 겁니다. 그거는 하고 나서 이제 5월 달에 나머지 부분에 한 7주든 8주든 남으면은 그걸로 수업을 끝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